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8개월이 흘렀습니다. 조기용 장관님, 네. 지난 6월 국회 청문회에서 증원 2,000명을 제안한 것은 장관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답을 바꾸실 생각 없으시죠? 네, 제 네. 책임하에 네. 결정을 했습니다. 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진료가 어렵게 되니까 1,000여 명 넘는 환자들이 지난 7월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어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8월에는 교육위와 복지위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도 배가 아파도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나도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다라고 말한 복지부 차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던 교육부 장관,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라는 국무총리, 국민들은 응급실도 못 가고 있는데 지인 수술 청탁까지 하고 있는 힘있는 여당 최고위원, 그리고 응급실 의사들은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데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대통령까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급기야 의대 교육을 5년으로 하자는 말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 말이나 막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 응급실 문제를 막아보겠다며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가면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때 가장 많은 인사는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아픈데 없지, 아프면 안 된다 였을 정도입니다. 추석이 지나자 복지부는 지난 추석 대비 응급실 찾은 환자가 31% 감소했다며 자랑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올해 갑자기 줄었겠습니까? 응급실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가지 못해 참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응급실 진료 환자는 줄었을지 몰라도 응급실에서 작년에 비해 인력 부족으로 진료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더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명절에 응급실 진찰료를 3.5배 더 주겠다는 생색을 냈지만 배치하자마자 뛰쳐나가는 군의관들을 통제하지도 못했고 우왕좌왕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들은 하소연을 전합니다. 추석 직후 한 어르신이 케이타스 1에 해당하는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인데도 응급실에 가면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를 부여잡고 응급실이 아닌 병원 외래로 오는 바람에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대란의 현실입니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며 배를 움켜쥐게 만드는 복막염이 생겨도 돈 많이 내야 할까봐 응급실도 못 가게 하는 것이 정말 장관님이 바라시는 의대 증원의 결과인지요. 의원님, 케이타스 1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더 잘하시지만 이건 중증 아닙니까? 네, 중증 응급 환자가 응급실 못 갔다고요. 응급실에 가는데 왜 더 수가가 더 본인 부담률이 올라가지는 그 환자는 않습니다. 못 갔습니다. 잘 홍보가 안 돼서요. 자, 윤 대통령 때문에 시작된 의료 대란 수습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9월까지 무려 2조 원이나 됩니다. 복지부는 이 중 1조 원 이상은 어차피 나갈 금액을 선지급한 거라 순부담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다면 왜 병원에 선지급을 합니까? 평소에도 의료기관들에 선지급을 해줍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복지부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 9천억이 넘게 비상진료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입니다. 자,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부 정책에 항의해서 의사들이 병원을 뛰쳐나갔는데 수가를 올린다고 내년에 병원에 돌아오겠습니까?
내년은 바로 더 큰 문제입니다. 이번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지난해의 10% 수준인 347명만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연속 동결하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돈을 쓸 만큼 썼고 캐비넷에 있던 오래된 정책들로 돌려막으면서 이 사태를 잠재우기를 바라고 계시겠고, 심지어 장관님께서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했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정부는 2,000명을 과학적으로 추계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전 국민은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돌아온 이후에도 더 큰 문제입니다. 지방에 있는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인력이 이전하면 지방 의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제안했다던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의료 대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분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 정말로 장관님이라면 장관님께서 이쯤에서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는 의대 정원으로 인한 그 전공의 이탈 전에도 나와 있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건보를 투입한 것은 건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저는 투입하는데 필요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초래했기 때문에 또 거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매번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때마다 대한민국이 들썩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료 대란 문제가 워낙 커서 연금 개혁은 오히려 홀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예. 네. 이번 복지부에서는 지난 9월 초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셨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28년까지 40% 감소하게 되어 있는 현행 스케줄을 바꿔서 24년 소득 대체율인 42%에서 멈추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20일 때 국회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여전히 반쪽짜리 개혁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부과를 같이 발표하셨죠? 예. 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공단 연구원 보고서에서 알려졌지만 생애 총 급여액을 2천만 원 정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부가 발표한 자동조정장치는 원금을 깎지 않고 매년 반영되는 물가 인상률 내에서의 삭감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차 재정계산상 지출급여액이 보험료액보다 많은 2036년에 연금을 받게 되는 71년생 신규 수급자가 월 100만 원씩 25년 동안 받는다는 가정하에 물가 인상률 그리고 자동정치를 반영한 두 가지를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36년 첫 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연도인 2037년에는 현행대로라면 소비자 물가 인상률 2%가 적용이 되어서 연 1,224만 원을 받게 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 변동률 0.31%가 적용되어서 연 1,203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37년 한 해 동안만 20만 2,800원이 삭감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2060년까지 25년 동안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현행대로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3억 8천만 원을 받겠지만 자동 조정 장치가 적용을 되면 3억 1천만 원을 받게 돼서 약 7천만 원이 총 삭감이 되게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세대별 차등 부과가 적용되는 첫 세대인 76년생, 86년생, 96년생을 계산해 봤습니다. 각자 10세별로 만들었을 때 첫 연령대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으로 인해서 모두 7천만 원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자랑하던 실질 가치 보장이 완전히 폭락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건 자동 조정 장치가 아니라 자동 삭감 장치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대 간 차등 부과입니다. 복지부는 이 세대 간 차등 부과를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도록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등 부과를 하게 되면 남은 가입 기간 동안에 누가 얼마나 추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36만 원이 추가되는 66년생부터 약 6,048만 원이 추가 부담되는 22년생까지 연령에 따라서 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령별로 차등 부과를 하다 보니 1년 차이, 한 달 차이, 하루 차이로 해서 뒤의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례는 75년생 외에도 85년생, 95년생에도 각기 발생합니다. 불과 한 달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연금 가입자가 모두 13만 명, 심지어 단 하루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도 약 2,5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도 공평한 세대 간 차등 부과인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동 삭감 장치와 세대 간 차등 부과야말로 원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 조정 장치는 뭐 삭감이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인상에 제한이 있는 장치로서 우리나라처럼 인구 경제 변화가 심한 나라에서는 매번 보험료율이나 급여액을 바꿀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이걸 법제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 계산이 맞긴 맞는데 자동 조정 장치 발동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기대 여명 조정률 수명률 증가, 그 다음에 가입률 감소 같은 것을 어느 시기에 발동할 것인지 그 제도 설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한 4개년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특례를 적용을 해서 보험료 인상이 바로 뒷세대보다도 뭐 넘지 않게 이렇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동 조정 장치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급격히 변동하는 우리나라의 그 저출생, 그다음에 고령화 추세를 감도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인데요.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유엔과 헌법이 규정하는 사회권을 자신의 권리로 주장하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빈곤층이 대표적입니다. 서미화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계속 의료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는 서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2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99%가 월평균 최대 7.5회, 즉 일주일에 최대 2차례 정도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과다한 의료 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평균적으로 네, 건보에 비해서 네.
10명 중 9명은 한 달에 최대 5.5회 외래에 방문했고 10명 중 3명은 한 달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지적한 과다 외래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지난 9년간 연간 181회 이상 과다 외래 이용자 역시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이용 패턴에는 몇십 년 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최근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증가 추이를 보니까 의료급여는 1.99, 건강보험 2.07배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2배 수준으로 올랐는데 왜 이번 해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만 과다 의료 이용을 문제 삼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수급자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보시는 A씨의 경우 2023년 한 해 동안 병원을 1871회 방문을 했고 진료비도 3천만 원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1년간 16개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100번 이상 방문한 곳이 7곳입니다. 이 정도 되면 관리 대상은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최저보장 수준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복지부가 150만 의료수급자 전체를 도덕적 해이에 빠진 한심한 이들로 몰아갔다는 점입니다. 장관님, 앞서 정률제 도입을 재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재검토하시고 검토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관님 화면 네. 한번 봐주십시오. 네, 아이들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소액 결제 비용 수십만 원을 연체했다. 아버지는 근로 의지가 없고 게임과 지인 만나기를 좋아한다. 올해 4월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사례 관리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다음. 8남매 가운데 한 명이 이 아이의 사례 관리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대 정황이 없고 잘 성장하고 있다며 사례 관리를 종결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 이 가정은 8년에 걸쳐 총 6차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부모의 친구로부터 학교의 교사까지 신고자도 다양했습니다. 전담 요원, 전담 공무원들은 한 달이 멀다 하고 방문했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부 765회에 달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모는 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등 다 합쳐서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부모의 외식비, 유흥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팔남매의 삶은 어땠을까요? 부모가 아동들의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동의 다른 형제는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한 아동은 2년 전 신장 기능 이상 진단을 받았지만 부모는 의사의 치료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사망 열흘 전에 아동의 눈 주위에 멍이 들어서 학교 관계자가 또 학대 신고를 합니다.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학교로 출동을 했지만 3일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 아동은 그 이후에 학교에 결석을 했습니다. 목감기에 걸렸다는 이유지만 엄마의 주장일 뿐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또다시 방치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례관리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인데 사례관리는 그저 경제적인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 요소가 제거될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를 보호하고 부모에게 경고를 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사회가 학대를 아동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부모의 입장에서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복지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험 시스템 중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서 아동 중심의 학대 감시로 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견으로 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분명히 잘못된 사례 관리고요. 개선 방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